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오늘은 번외편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지로톡. 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제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느냐? 바로 요 사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요새 보면은 사과 가격이 너무 올랐다. 진짜 사과 가격에 소비자들이 한숨 짓는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요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기후변화, 그다음에 병충해 등등으로 인하여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물량이 줄어서 지금 가격이 치솟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숨 짓는다. 장보기가 무섭다. 사과 수입할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과 농사는 틀렸어. 다른 이제 열대 작물을 길러야 되나? 뭐 등등. 이런 류의 이야기, 요런 스토리 라인, 요걸 이게 가장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요 내용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요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도시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농촌에선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다 보면 또 이것과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뭐 이런 것과도 다 엮여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해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 가격이 역대급 가격인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거 하나랑요. 기후 변화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거 하나. 우리가 뭐 열대 과일이니 뭐 사과를 수입하네 아니면 이제 사과 말고 다른 걸 기르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엮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진짜 역대급 가격인가? 일단 지난 3월 10일을 기준으로 소매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같은 날짜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30.5%, 그리고 배는 50.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귤은 66.4%, 딸기는 7.0%가 올랐어요. 보니까 어 확실히 작년보다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막 50%, 60% 이건 굉장히 크게 오른 거잖아요. 네,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격들의 장기 추세를 보면 조금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자, 2002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셨어요? 뭐 직장인이셨나요? 대학생? 고등학생? 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2002년에 짜장면 값이 평균 한 3,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4년엔 지금 현재는 6,500원 가량 해서 12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맥버거는 77% 올랐고요. 새우깡은 무려 160%가 올랐어요.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은 67%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나 다른 과일은 얼마나 올랐을까? 같은 기간 동안 사과는 49%, 배는 76%, 딸기는 210% 올랐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오, 많이 올랐네. 둘 다, 양쪽 다, 뭐, 신선식품도 그렇고, 저런 이제 외식류, 그런 뭐, 짜장면 등등도 올랐고, 많이 올랐구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요 2002년과 2024년 그 사이의 가격 변동 추이는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사뭇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짜장면과 사과를 비교해 보죠. 짜장면 가격 같은 경우는 매년 꾸준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꾸준히 올랐죠. 그런데 사과는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림은 여기 2002년과 2024년을 비교한 건데요. 그 사이 가격을 보면 절대 이렇게 서서히 만만하게 계속 오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박력 있어요. 어떨 때는 막 3만 원 훨씬 넘을 때가 이미 2005년에도 있었고요. 2021년에도 되게 비쌌고 2012년에도 한번 3만 원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연평균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연도별로 변동이 엄청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05년에도 사실은 2005년에 아마 체감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명목 가격이기 때문에. 2005년에도 그래서 초에 보면은 과일값이 금값이다. 사과 가격이 2배 올랐다. 사과 한 상자에 7만 원이다 등등 하면서 이런 가격 그 기사들이 또 그때도 여전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농작물, 사실 사과만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배, 뭐,
이런 과일뿐만 아니라 배추나 양파 이런 것들도 가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뭐 몇십 퍼센트씩 폭락하고 폭등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농작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요와 생산을 그때그때 막 유연하게 막 이렇게 막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곡기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세 끼 먹다가 다섯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자기 오늘 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 생산량을 느리거나 줄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수량 변동에도 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사과 얘기 나오니까요. 사과를 예를 들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작년에 봄꽃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봄꽃이 한꺼번에 막 동시 개화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사과꽃도 덩달아 같이 일찍 폈습니다. 그래서 요때 4월에 기사들 보면요. 4월 4일 기사네요. 그때 사과꽃이 지난해보다 열흘 빨리 폈다. 그래서 냉해 비상, 냉해 걱정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날씨가 원래 초여름 날씨였는데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냉해 입었다. 까맣게 얼어버린 사과꽃, 과수 냉해 속출 이런 기사가 나오죠. 4월을 이렇게 혹독하게 지낸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 5월, 6월 달, 요 시기에는요, 우박 피해가 컸습니다. 원래 이 우박이라는 게 요 초여름에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긴 해요. 왜냐면 대류가 굉장히 활발할 때 이 우박이 얼음 결정이 커지면서 이렇게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얼음 결정이 커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우박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심할수록 요 우박이 떨어지기 쉬운 조건이 되는데 이 추이를 보면은 이 최근으로 올수록 우박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초여름은 또 우박 피해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작년 비 피해 우리가 다들 아는 그런 이제 비 피해도 있었고, 남부지방은 장마철에 강수량이 1위였고, 전국적으로도 평년보다 한 300mm 더 왔다고 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었다. 그러면 그렇게 덥고 습한 상황에서는 탄저병이 또 돌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저병이 전국 곳곳에서 이 피해가 요 무렵 8월 정도부터 막 이게 피해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뭐 쓰리 쿠션 이상이네요. 네 가지 뭐 개화기, 냉해, 우박, 그다음에 비 피해, 그다음에 탄저병까지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작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게 원래도 이렇게 요동치기 쉬운 농작물의 가격을 더 진폭을 키우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2021년에 이렇게 가격이 뛴데도 그 전년도에 기상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2020년 코로나 첫 해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장마, 역대 가장 최장 장마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낙과 농작물 질병으로 막 다 이제 막 큰일 났다, 비상이다, 뭐 농업인데 한숨 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가을에 그 이제 패스트푸드점 앞에 가면 올 뭐 수급이 안 좋아서 우리 햄버거에 토마토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안내문 붙었던 거 보셨었죠? 그래서 2021년에 사과 역시 가격이 많이 뛰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두리안을 찾기 전에 그럼 우리가 또 고민해 볼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금사과가 됐으니까 농부들 떼돈 벌었겠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농민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여쭤본 분들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한 분은 지역별로 어떤 데는 진짜 떼돈을 번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완전 망한 데도 있고 편차가 되게 크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뭐 잘 된 데가 없다. 다 망했고 다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이거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전국 상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약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해봤는데요. 여기와 여기 이런 홈페이지에 좀 어떻게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서울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이제 전국의 사과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서울 가락시장에 들어온 사과를 기준으로 출하지별 물량을 보면
대체로 요 빨간 표시된 지역들이 그 전년보다 출하 물량이 줄어든 곳이거든요. 이걸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 7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초토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이 전북. 전북도 되게 주산지인데 전북이 굉장히 올해 수확량이 급감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뭐 충북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다 빨갛게 수확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와중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22%.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6위의 생산지였는데 지금 4위로 뛰었어요. 충남과 경남을 제치고 이제 4위 그 산지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서울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한 거고 전국 도매 시장에 들어오는 사과는 어떨까? 그걸 이제 주산지별 이건 전체가 아니라 이건 주산지별로 이제 또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는데요. 앞과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기 경남과 전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경남 거창군과 전북 무주군의 물량이 가장 많이 줄었고요. 반대로 강원 정선은 25%가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어떤 곳은 말 그대로 2, 3년치 농사를 지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정말 팔 게 없어서 이 금사과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왜 점차 이제 대구 사과는 옛말이다. 뭐 점차 이제 주산지가 올라온다. 북상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이 변화하는 기후에서 사과에 좀 더 적합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심어진 사과나무는 좀 어린 나무들이 많다고 해요. 사과나무가 가장 전성기가 한 7년 차 정도인데 이 강원도에 심어진 나무들, 사과나무들의 수령이 한 6, 7년 그때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이렇게 연도별 시간적인 편차도 키우지만 공간적인 편차를 키우는 역할도 그 작용도 하더라. 그래서 농민들은 늘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대박 아니면 쪽박 그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연봉이 올해는 막 20% 뛰고 내년에는 뭐 마이너스 50%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이렇게 대박 아니면 쪽박인 요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수익은 어떻게 변했을까가 또 궁금해져서 자료를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농가 소득을 이제 알아봤는데 농가 소득이라는 거는 농업 소득 그러니까 농작물을 팔아서 번 돈, 그 농업 소득에다가 그 이외의 소득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민박을 한다든가 농업 외 소득 그리고 뭐 보조금 같은 이전 소득 그리고 그 외 비경상 소득 이렇게 나뉘는데요. 2003년과 2022년을 보면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2003년에는 농업소득, 즉 농가니까 당연히 농산물 팔아서 번 돈이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농업소득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농업 외소득 요런 순이었는데 2022년에는 농업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외소득, 이전 소득이 거의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동안 농업소득은 줄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소득, 부수입이 된 거죠. 농업소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농업소득이 줄었나?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농업소득이 줄었다라는 거는 무엇을 팔아서 번 돈이 적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작물을 길러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어서 이 작목별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를 팔아서 번 돈, 그러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겠죠. 그게 83%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비용이 176%가 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소득은 한 34%에 올라가는데 그쳤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요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중에서 무엇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를 제가 그 많이 뛴 그 퍼센티지가 높은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기타 비용이 8.8%가 뛰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타여서 이게 기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이 뛴 게 토지 임차료, 그리고 세 번째가 수도 광열비더라고요. 이 수도 광열비가 뭐냐? 물, 뭐 기름, 가스, 전기, 석탄 뭐 이런 것들,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대체로. 이 수도 광열비가 368% 뛰었더라. 이 수도 광열비가 뛴 거는 물론 그 단가가 뛰었기 때문에, 우리 전기요금도 조금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런 것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368%가 뛴 것도 있을 거고, 투입량도 달라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림업, 여기 보라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석유, 가스, 전력 합친 게 요 보라색 선인데, 이걸 보면 2002년까지는 이 투입량, 에너지 투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감소를 하죠. 2008년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거의 오르내리락 하면서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원단위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 같은 액수의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느냐를 봐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합니다. 2002년까지는 늘다가 2008년까지는 다시 줄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한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봤더니 이런 걸 조사하는 게 4년마다인가 3년마다인가 3년마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마다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내삽을 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3년 뒤 조사가 2024년에, 그러니까 올해 말에 업로드가 됐든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볼 수 없을까 해서 여기 보면 전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농업종, 농림업용 판매 전력량이 어떻게 되나, 그럼 대충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봤더니, 2020년 대비 2021, 22, 23 이렇게 대체로 늘어났습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감소하는 선을 그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가한 증가율을 본 것이고, 수도 광열보다 사실 더 많은 양의, 액수로만 따지면 더 많은 돈을 잡아먹는 게 있거든요. 바로 농약과 비료입니다. 네, 농약과 비료도 보면은 감소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화학 비료도 어느 순간까지 줄어드는 것 같다가 그런 계속 거의 비슷하죠. 농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원래 지금 유기농 인증 말고 전농약 인증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전농약 인증이 있었는데 이게 2011년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완전히 인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농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많이 줄였었는데, 그다음엔 이제 뭐 농약을 줄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정부에서 농약과 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몇 개년마다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하지만 이게 잘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농약과 비료하면 또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뭐 2030년까지 뭐 농약 사용을 얼마나 줄이고 비료를 얼마나 줄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죠. 했었다가 이 연초에 이렇게 유럽 농민들이 대거 반발을 하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2019년에 난 기사.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은 2009년입니다. 네. 2009년에 열렸던 G20 그 정상회의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메르켈, 사르코지도 여기 있고요. 그 옆에 MB, 이명박도 MB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되게 다들 되게 젊은 네. 그런 사진인데 아무튼 그때 뭘 했냐면 이때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자 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정상들이. 했지만 이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더라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고, 그렇지만 얘는 계속 이런 이제 어떤 국제적으로 뭐 이런 걸 논의해야 될 때 늘 하나씩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긴 합니다. 작년 말에 열렸던 캅20, 그러니까 캅28에서도 그 합의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너지 빈곤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해결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폐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P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잡혀 있어요. 그 미국의 싱크탱크죠. CSIS 같은 곳에서는 이런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계속 이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농촌의 탄소 중립, 농업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속도를 잘 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온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올 거다. 사실 우리 뭐 해운이라든가 뭐 비행기 이런 것들도 그동안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이슈에서 좀 속도가 늦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뭐 지속 가능 연료를 얼마 이상 섞어야 된다라는 등 뭐 그 연료 효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 제도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업도 결국 그런 이야기에서 결코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외국 정상들만 이렇게 막 하느냐, 뭐 외국의 싱크탱크만 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요. 국가별 화석연료 보조금, 물론 여기 화석연료는 농업용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보조한다라든가 하는 걸 모두 합산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GDP 대비 보조금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요. 이 밑으로 이제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나라들인데 보면 대체로 뭔가 이제 기후 대응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은 거의 잘 눈에 띄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많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총 보조금 액수 자체도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적고요. 그래서 이 연구원에서 그때 보고서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그때가 이제 아직 면세율 제도를 연장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일몰 연장은 유류 소비에 대한 잘못된 가격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이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러니까 그건 뭐죠? 우리 농림부도 분명히 탄소 중립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면세유라든가 농사용 전기요금 이렇게 화석연료 기반한 무언가를 계속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동일한 대상에게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정책을 계속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떠한 정책도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왜곡을 유발하여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뭐 면세유 등등의 제도들이 전 세계 탄소 중립 방향과도 좀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 농업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면밀한 분석과 대비 없이 하면은 농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역대급 가격인가? 어, 지금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싼 건 맞지만 어, 워낙 이 농작물이라든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실 비쌌던 시기는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변동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후 변화는 그런 변동성을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도 더 키울 그 공산이 크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격은 그렇게 막 요동을 치는데 비용은 꾸준히 오르더라.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이 농가들의 어떤 농업 수익이나 이런 건 점점 더 쪼그라드는 이런 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비용을 꾸준히 올라가는 무엇이 이렇게 꾸준히 오르나 봤더니 그중에 상당 부분이 농약, 비료, 그리고 화석연료, 전력 등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우리가 뭐 기후 대응이라든가 환경 문제 해결 요런 데도 도움이 되지만 비용 경감 혹은 비용 억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 리스크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농가의 상황은 그걸 감내할 체력이 없다. 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연봉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봉이 그렇게 요동치면 우리가 뭐 장기로 뭘 계획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리백을 마치 숙제처럼 받아들여서 막 꾸역꾸역 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이제 농촌 농업의 어떤 탄소 중립 전환이라는 과제가 그렇게 숙제처럼 꼭 해야만 하는 시기가 닥쳤을 때 그때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번외편을 마련한 것도요. 사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게 다 이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이 금사과 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